자, 이제 주택정책 중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저가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효과가 아닌 것은. 자, 이것도 제가 동그라미는 쳤는데요. 자, 임대료 보조를 하면은 보조를 받는 사람들은 실질 소득이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저가 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하겠죠. 여기 가격은 상승한다는 게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임대료 보조로 인한 저가주택 수요 증가로 저가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기존의 공급자는 초과 이윤을 누리게 되죠. 자, 이러한 초과 이윤을 얻고자 장기적으로 신축으로 인한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저가주택 시장에서는 신축으로 인한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저가주택 시장과 고가주택 시장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가 시장과 고가 시장이 나오면 이 저가주택 시장에서는 신축으로 인한 공급 증가가 아니고요. 이 고가 시장에 있던 주택들이 낡아지는 것들이 이쪽 시장으로 하향 여가가 됩니다. 여기에 어떤 이유로 수요가 증가하죠? 이제 임대료 보조를 받아서 수요가 증가하든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로 실질 소득이 증가하든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올라가죠.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예전보다 더 높은 이윤을 얻죠. 그러면 기존 공급자들이 초과 이윤을 얻게 되면은 공급을 증가시키는 여기서 새로 지어서 공급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던 주택들이죠. 이쪽에 있던 주택들이 하향여가 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 하향여가.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신축을 통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향여가 돼요. 하향여가. 신축을 통한 공급 증가는 고가 시장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줄게 되면은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는 다시 신축을 통해서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 주택 시장에서는 신축을 통한 공급 증가고요. 저가 주택 시장에서는 하향 여가를 통한 공급 증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난이도는 높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십시오. 다음에 그 3번 지문에 저가주택 시장에서의 공급은 하향 여가 과정을 통해 이렇게 지금 3번 지문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4번은 정부의 저가주택 신축에 대한 규제가 강력할수록 자, 저가주택 신축에 대한 허름한 주택 같은 거 못 짓게 하는 거죠. 판잣집 같은 거, 막 허름한 이런 것들을 함부로 못 짓게 규제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고가주택에서부터 하향여가 되어 오겠죠. 많은 양의 고가주택이 이제 하향여가 되어 올 겁니다. 다음에 하향여가가 발생하여 저가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하면 가격은 회복되고 균형량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주택 시장에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결국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올라갔던 임대료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저렇게 되면 이제 임차인들이 모두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다음에 15번은 이거 푸셨나요? 이게 좀 어렵죠? 이런 거 나오면 일단 패스해야 되죠. 일단 지문마다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박스형 문제고. 그죠? 찍었습니까? 자, 일단 찍더라도 1번을 찍으면 용서가 안 되죠. 지금 전부 다 수익성 지수가 1.2, 1.4, 1.2 수익성 지수가 전부 다 1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그건 1번을 찍으면 안 되잖아요. 세 개의 투자안 모두 타당성이 있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면 타당성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투자안 A에 비해 투자안 B가 더 효율적이다. 자, 이 수익성 지수 혹시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나요? 혹시 안 했나요? 집에 가서 동영상 다 확인하는 수가 있습니다. 투자안 A, B가 있는데 이 수년가는 똑같이 200이에요. 근데 수익성 지수가 얘는 1.2인데 얘는 1.4라 그랬죠.
수익성 지수의 의미는 나가는 돈의 1.2배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나가는 돈의 1.4배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나간 돈의 1.4배가 더 좋아요? 1.2배가 더 좋아요? 1.4배가 더 좋은 거죠. 효율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효율이. 근데 금액으로는 똑같이 벌었어요. 수년가는 둘 다 200이에요. 혹시 이게 1200, 1000 이렇게 지난주에 안 썼나? 700, 요거 500 안 썼나요? 안 했습니까? 제가 실수했는 것 같아요. 동영상 확인 안 하겠습니다. 1200 빼기 1000 하면은 200이죠. 이게 유입. 유입 현가는 1200. 유출 현가는 1000이에요. 그러니까 1200에서 1000 빼니까 200이고 여기는 들어오는 거 700에서 나가는 거 500 빼니까 수년가 200이죠. 자,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는 500분의 700 한 거예요. 500분의 700, 1.4죠. 그럼 1000분의 1200 하는 게 1.2죠. 그러니까 500이 나가서 700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1000이 나가서 1200이 들어오는 거하고 금액으로는 똑같이 200 번 거죠. 그런데 얘는 더 적은 돈이 나갔잖아요. 뭐가 더 효율이 높아요? 이게 효율이 더 높죠. 1.4배니까. 그렇죠? 40%의 효율이라는 뜻이고 얘는 20%의 효율이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A에 비해 투자한 B가 효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적은 놈이 나가서 빨빨거리면서 번 거예요. 빨빨거리면서 벌었는데 금액으로는 같다는 얘기는 얘가 투자 규모가 더 적다란 뜻이에요. 얘가 투자 규모가 더 적은 놈이 나가서 빨빨거리면서 벌었으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 표를 볼 때는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투자한 A와 투자한 B가 번 거는 똑같다는 얘기는 투자 규모는 B가 더 적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와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C하고도 비교할 수가 있어요. C는 수년가가 200인데 수년가가 300인데 효율이 얘하고 같아요. 1.2. 그건 뭘 뜻할까요? 효율은 같은데 굴려서 벌어들이는 퍼센트는 같은데 금액으로는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얘가 투자 규모가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는 1800이고 1500이에요. 1800이고 1500이에요. 1800 빼기 1500 하면은 300 되는데 1500분의 1800 하면은 1.2가 되거든요. 투자 규모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됐나요? 그거를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효율성과 금액으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패스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 안 풀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혹시 뭐 수익성 지수라든가 수년가에 대해서 어떤 지문으로 이런 개념이 나올 때 도움을 줄 수는 있으니까. 자, 아무튼 2번은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3번에 투자한 A에 비해 투자한 C가 투자 규모가 더 클 거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4번은 투자한 A에 비해 투자한 B가 투자 규모가 더 클 것이다. 투자한 B의 규모가 더 작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투자한 A와 투자한 B에 의한 투자자의 부의 증대는 동일하다. 수년가가 똑같기 때문에 부의 증대는 똑같습니다. 자, 16번에 이제 맞춰야 됩니다. 16번은 보수적 예측이잖아요. 이거는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예측하는 방법이죠. 2번은 뭐예요? 성급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다른 것도 뭔지 확인은 하고 넘어가자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정답 지문이 아닌 것도 뭔지는 확인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게 정답 지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2번 인플레이션에 연동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법. 이건 뭐예요? 위험 전가죠. 그 다음에 3번은 말 그대로 위험한 투자를 회피하는 것, 제외하는 거고요. 4번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할인을 크게 하는 방법은 지금 이것도 모르면서 막 넘어가려고 그랬죠. 위험한 투자일수록 할인을 크게 하는 방법은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위험 조정 할인율.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위험 요소가 결과치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방법. 이건 뭐예요?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 또는 감흥도 분석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문제를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반드시 합격이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몇 번 정도 보셨죠? 여러 번 보셨나요? 한 10번 정도 되나요? 일단 제가 여기 포함해서 이렇게 그 인터넷에 올라가는 문제까지 다 포함시켜서 제가 인터넷에 올라가는 문제 8회, 오프라인에서 보는 거 3회, 동영 모의고사에 지금 4회잖아요. 그러면 오프라인에 3회, 인터넷에 8회, 11회, 여기서는 동영 모의고사 4회, 총 15회를 원래 제가 출제를 했어요. 15회 몇 문제? 600문제를 냈어요. 예, 원래 오늘 것 포함해서 총 600문제, 조금 겹치는 문제는 몇 문제 정도는 있어요. 몇 문제 정도는 겹치는 게 있는데 그 정도면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예? 그 중에서 10회 분내에 해당하는 문제는 최근 10년의 기출문제를 갖다 놓고 1대1 대응식으로 문제를 배정시켰어요. 1대1 대응으로. 그 지문들을 이용해서. 대신 그 중에서 시사적인 문제는 빼고 그 해만 출제되는 그런 문제는 빼고 아주 난이도가 높아서 정말 필요 없는 거 빼고, 그러니까 뭐 메자닌 금융 이런 거 나온 적도 있어요. 또 뭐 수합 이런 것도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런 거는 다 빼는 거예요. 수합 이런 거 있습니다. 기출문제 출제됐어요. 수합이 뭔지 아시죠?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부부 바꿔자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도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런 거는 빼고, 정말 그런 거 몇 개 빼고 우리 기출 문제를 다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그와 유사하게 다른 이제 그 정도의 난이도로 한 거예요. 그런 이제 표현들을 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문제, 지금 그 총 이제 오늘 것까지 총 600문제인데 거기에 있는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합격이죠. 당연히 합격이죠.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들 공부하는가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정답 지문만 본다는 거죠. 정답 지문만 보는 거예요. 다음에는 다른 걸 정답 지문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정답 지문이 아닌 지문도 경우에 따라서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 그 다 풀 수도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푸신 것만으로도 틀린 것들 반복해서 보시고요. 점검하시면은 충분히 10점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하루에 1점씩 올릴 수도 있어요. 하루에 1점. 저의 경험이기도 해요. 저는 막판 스퍼트를 정말 한 달 정도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이제 꾸준히 하다가 막판 스퍼트라는 건 정말 집중해야 되거든요. 밤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2시부터 6시 반까지 잠자고 6시 반에 일어나서는 한 이틀 전에 했던 것도 급하게 또 복습하고 한 8시까지 이제 아침 먹고 또 8시부터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12시까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1시부터 5시까지 또 공부, 5시부터 6시까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또 공부, 또 집에 가서 도서관에서 집에 가서 11시부터 또 다시 공부. 이거를 한 달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한 달 정도는. 근데 더 이상은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부족한 잠은 중간중간에 이제 잠깐 엎드려 자는 거죠. 쉬는 시간에. 아무튼 그렇게 남은 시간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혹시 주부들은 살림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파출부 들이세요. 내년에 이 꼴 다시 안 보려면은 파출부 들여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만 집중하십시오. 뭐 주위에 지원을 받든가, 시어머니 오시게 하든가, 아니면 친정 어머니 오시게 하든가, 아니면 파출부 드리든가, 어떻게든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 인생에서 한 번 정도는 이런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런 능력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자신의 능력이 발휘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처음서부터 그런 재능을 타고난 사람은 불과 10%가 채 안 됩니다. 이 뛰어난 사람들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모 대통령이 공산혁명을 하기 전에 베이징대에서 6개월간 독서를 했는데 엄청난 양을 했답니다. 그 6개월간. 그 6개월간 얻은 지식으로 공산혁명을 이루었고요. 그 위대한 이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독서를 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든가, 에디슨이라든가, 이런 링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많은 독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들어보면은 많은 긴 기간 동안 많이 읽은 것도 있지만, 근데 그 시기 중에 어떤 한 시기는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지만 엄청난 양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달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7번인가요? 17번.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제가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있죠. 근데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지고요. 그다음에 무위험률은, 자, 무위험률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올 때 등장하죠.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이렇게 하죠. 자, 이것은 무위험률인데, 이 무위험률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을 말하며, 맞죠?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순수한 시간 가치에 대한 대가죠. 그래서 시간 비용 또는 시간 대가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일반 경제 상황과는 관계가 있죠. 이게 이제 국공채 수익률이라든가 정기예금 금리 이런 건데, 이런 건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얘하고 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얘하고 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위험 할증률과 무위험률은 관계가 없어요. 얘하고 얘는 관계가 있죠. 이렇게 하는 관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피셔 효과라고 하죠. 피셔. 이것도 물론 여기에 인플레가 올라가면은 이거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이 커지는 것은 인플레이션 변화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을 보상받고자 하기 때문이다. 맞고요. 그다음에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그리고 위험 할증률은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개별 투자가 안고 있는 위험에 따라서도 변화할 수가 있죠.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18번도 이거 맞춰야 돼요. 18번은 그 3번이 정답인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담보 인정 비율만 적용하여 대출하면은 대출하는 신용 판정을 할 때 더 허술한 점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위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이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번에 담보 인정 비율을 낮춘다 또는 DTI를 낮춘다. 5번, 1번, 5번. 이게 대출을 덜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변동금리로 대출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대출 실행 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높게 기준을 설정하여 그보다 큰 경우만 실행한다. 그렇죠.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9번은 계산 문제는 제가 하나도 동그라미 안 칩니다. 계산 문제는 일단 다 패스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개. 그러니까 당연히 60점 넘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계산 문제는 그래도 좀 할만한 거 아닌가요? 세후연금수지잖아요. 세후연금수지는 물론 맨 밑에 과정이에요. 가유, 순전 후, 맨 밑인데, 위에서 내려오면서 빼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금액으로 주면은 그때는 빼면 되는데, 여기가 세율로 주면은 그게 아니죠. 세율로 주면은 옆에 뭘 써놓고 해야 된다고요? 순대이감을 써놓고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순운용소득 1억부터 출발하죠. 자, 1억부터 출발하는데, 자, 이게 재산세가 함정이라 그랬어요. 자, 이 재산세, 가유순전후 이런 현금수지 측정에서는 쓸데없는 자료를 줍니다. 다른 데서는 쓸데없는 자료 안 줍니다. 예를 들어 허프 이론이다, 원리금 균등 상환이다, 이런 데서는 쓸데없는 자료를 안 줍니다.
근데 유독 이 현금 수지 측정이나 이 투자 분석 기법 있잖아요. 이게 무슨 율 구해라. 이런 데서는 이게 필요한 자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을 해서 풀게끔 하는 거예요. 재산세는 여기에서 계산된 거예요, 이미. 계산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재산세는 영업 경비에 들어가는 거니까. 됐나요? 그걸 그냥 빼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연간 융자 월 부금 하죠. 연간 융자 월 부금은 이제 은행에 납입하는 돈이 월 부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원금이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란 얘기예요? 7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는 게 얼마예요? 3천이고요. 자, 이제 여기 영업소득세를 빼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려면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순대이감, 이거는 언급이었고요. 이자 비용이 5천이고요. 감가상각비가 500인가요? 그러면 5,500, 4,500인가요? 빼면은? 그럼 4,500에 곱하기 0.3 하면 1,350인가요? 그럼 1,350을 빼는 거죠, 이게. 그래서 1,65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숙달이 되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푸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 이렇게 푸는 거네 하고 풀면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겁니다. 다음에 20번은 부동산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거 그 자원배분 왜곡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요? 자원배분 왜곡이라는 거는 자원이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느냐, 이게 자원배분 왜곡이에요. 근데 그 자원배분 왜곡이라는 거는 원래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되거나 더 적게 생산되도록 정부가 개입을 해버리면 그게 자원배분 왜곡이 돼버려요. 멀쩡한 시장에 개입할 때는. 그러니까 시장 실패가 개입할 때는 정부가 개입해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 되게끔 하는 건데, 시장은 멀쩡한데 정부가 개입해서 원래 생산되던 양보다 더 적게 생산되게 한다거나 하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배분 왜곡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는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자원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는 더 많이 흘러 들어가게 이렇게 낭비가 되게 하는 게 바로 자원배분 왜곡이거든요. 근데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은 수요 곡선이 수직이다라고 해보죠. 수요 곡선이 수직일 때 공급이 감소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균형량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균형량의 변화가 없죠. 균형량의 변화가 없다는 게 자원은 늘 이쪽으로 그만큼 배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원 배분 왜곡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면, 근데 이 완전 비탄력적인 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도 수요가 증가하든 수요가 감소하든 균형량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든 이는 자원 배분 왜곡이 있다, 없다? 자원 배분 왜곡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요게 수직이 아니고 이렇게 눕기 시작하면 어떻게 됐어요? 눕기 시작하면 그러면 수량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점점 자원 배분 왜곡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완전 탄력적이면은 자원 배분 왜곡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어떻고요? 자원 배분 왜곡이 커지는 거예요. 왜곡이 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근데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은 작아지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수량 변화의 크기로 판단하면 돼요. 수량 변화의 크기로. 그래서 1번에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 배분 왜곡이 크다, 적다? 작다예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 배분 왜곡이 작습니다. 둘 다.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은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증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키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많이 하면은 임차인들이 선택의 폭이 커지니까 증가되는 현상이 완화됩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고 임차인의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일 때, 자, 이럴 때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요? 공탄, 수, 비탄 이렇게 읽으라고요. 공탄, 수, 비탄.
자, 이 공탄, 수, 비탄 하면은 누가 더 많이 부담? 비탄력적일수록 더 많이 부담이잖아요.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이죠. 근데 그게 임차인에게 증가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자가 더 부담을 많이 하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헨리 조지의 토지 단에서도 설명드렸나요? 이 토지에서 나온 지대수 100% 증세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도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토지 공급곡선을 수직으로 봤고요. 이 사람은 토지 공급곡선을 수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지대가 전부 다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잉여라 그랬죠, 잉여. 생산 요소 공급곡선이 수직이면은 그에 대한 대가는 전부 다 잉여라 그랬어요. 생산 요소 곡선이 탄력적이면 탄력적일수록 잉여가 줄어든다 그랬죠. 이거 학개론 공급곡선 하면 되죠. 학개론 공급곡선 생각하면 돼요. 학개론 공급곡선이 탄력적이면 탄력적일수록 공급자들이 뒤에 줄을 서 있는 거죠. 맞잖아요. 학개론 공급곡선이 학개론 강사 공급곡선이 수직이면 더 이상 공급되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앞으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든 아니면은 여러분들 자녀분들 앞으로 희망 직업에 무슨 판사, 뭐 검사 이 진입이 잘 안 되는 그런 직종들은 잉여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잉여가 가장 많은 직종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도선사가 있어요. 도선사. 여기 사람들은 도선사라고 하면 알아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바닷가에 가면 다 알아듣는데. 바닷속에도 물길이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바닷속에 암초가 있다고요. 산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산이 있는 것처럼 이 바닷속에도 이게 있어서 눈에 이 물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야트막한 바위 암초들이 많아요. 그거를 피해 가야 된다고 이게 배들이. 커다란 배가 오면은 항구 이제 저 먼 바다는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이 안쪽에 있는 바다로 오면은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선사가 그 배를 인도해서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이 한쪽으로. 근데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 배를.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물길 속을 안다면 물속 길을 안다고요. 이 사람은 하는 거는 저리 가 이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데 연봉이 엄청 세다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거 아니면 딴 거에서 뭐 해 먹고 살까요? 주유소 주유 이렇게 주유 알바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벌까요? 나이는 많고 그잖아요. 근데 그거 해가지고 엄청 버는 거죠. 이 연봉이 엄청 세요. 도선사들은 힘든 거 없이. 저도 마찬가지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결혼 공급자가 결혼 강사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1년에 두 달만 일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1년에 2달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수업 이제 오전 야간 하잖아요. 그러면 1년치를 다 촬영할 수 있거든요. 2달 촬영하면은 12개월치를 다 촬영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개월간은 놀면 되는 거죠. 다 잉여. 그래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다 잉여다 이거. 다 잉여니까 불로소득 아니냐. 예? 불로소득이고 거기에다가 이게 공급곡선이 수직이죠. 수직이니까 자원배분 왜곡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금 매긴다고 해서 토지를 공급을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고요. 다음에 21번은 계산 문제지만 쉽잖아요. 채무불이행률, 요거 이제 채무불이행률은 뭐가 뭐를 감당하는 거요? 유효총소득의 영업경비와 부채수입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쉬운 거, 정말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보다 더 쉬운 것도 있어. 탄력성을 계산하여라 하는데 임대료 변화율이 15%. 자, 퍼센트까지 계산해 주고요. 수요량 변화율이 30%.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험이 기출 시험입니다. 그냥 15분의 30.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온 게 여기가 5%고 여기가 7%. 조금 더 어렵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두 번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 문제도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패스하라고요. 공식이 근데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평소에 얘기했잖아요. 부채 감당률 하면은 누가 부채를 감당한다?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한다. 채무불이행률은 누가 누구를 감당한다?
유효총 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 감당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50% 간단하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22번은 이거는 주택 그 담보대출에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지난번에 이거 주택과 상가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렸나요? 주택의 경우에는 LTV 기준, DTI 기준 이렇게 나가는 거고, 상가의 경우에는 LTV 기준, DSCR 기준 이렇게 간다 그랬죠? 했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주택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자료가 필요하고, 여기는 세 가지 자료가 필요하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가지 자료, 여기 세 가지 자료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는 대출받는 사람의 연소득이 얼마인지를 보고 대출해 주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그 부동산의 순영업소득이 얼마인지를 보고 대출해 주려 하는 거예요. 소득을 봐야 돼요, 소득을. 이거를 현금 흐름 기준이라고 그래요, 현금 흐름 기준. 이쪽을 현금 흐름 기준이라고 그래요. 현금이 얼마나 현금 조달할 수 있느냐, 현금 흐름 기준. 이것도 현금 흐름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득을 봐야 되는 거고, 여기는 부동산 가격을 봐야 되죠. 이거는 부동산 가격, 이것도.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다가 뭐를 곱하기만 하면 돼요. LTV를 곱하기만 하면 나오는 거고, 이거는. 여기도 부동산 가격에다가 LTV를 곱하기만 하면은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양쪽에 다 저당상수가 마지막에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건 저당상수가 나온다는 거는 원리금 균등 상환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요? 중간에는 DTI가 나와야 되죠. 여기 LTV가 나온 것처럼 DTI 나와야 되고,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DSCR, 부채 감당률이 나와야 되죠. 순소득, 이걸 기준으로 대출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쪽에서는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나누기 한다 그랬어요. 이 구조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게 나누기 두 번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이거는 곱하기 나누기 하면 이게 계산이 사실 쉬워요. 그래서 자료 찾기만 하면 돼. 이제 5개 해놓고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이 3억인가요? 그럼 이쪽이 3억. 3억이고 여기는 70%예요? 그럼 37, 21. 2억 1천 나왔고요, 벌써. 자, 여기는 연소득이 얼마예요? 6천만 원이고, DTI는 40%, 0.4고, 저당상수는 0.1인가요? 그럼 4, 6, 24, 2,400에 0.1 나누면 2억 4천 나오네. 2.4억. 작은 쪽 기준이니까. 이걸로 대출 받아야 되죠. 근데 기존 대출이 이미 1억 2천이 있으니까 1억 2천에서 2.1억을 차이를 생각해야 되니까 9천만 원이죠. 됐나요? 그래서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 만약 여기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부동산 가격이 8억이다. LTV가 60%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순영업 소득이 9천만 원이다. DSCR은 1.2다. 저당 상수는 0.08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9천 나누기 1.2 나누기 0.08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됐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해보십시오. 한번 얼마나 나오는지. 하면은 4분의 3천 5, 3, 15억 나 15억. 굉장히 많이 나오네. 아무튼 15억 나오는 것 같아. 15억. 자, 저렇게 하면 돼요. 다음에 이제 23번입니다. 23번. 자, 이것도 맞춰야 돼요.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은. 자, 이게 맞춰야 되는 이유가 5번 지문 때문이죠. 5번 지문이 너무 쉬운 지문이에요.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을 경우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면은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 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체계적 위험은 절대로 줄일 수 없지 않습니까? 체계적 위험 비율은 여기서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에 그 1번은 조금은 이제 어려운 표현일 수 있어요. 효율적 전선은 객관적인 예상치를 나타내는 곡선으로서 그 위쪽의 영역은 달성될 수 없는 영역이다. 자, 이게 뭔 소릴까요? 효율적 전선은 객관적인 예상치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이거는 여러분한테든 저한테든
효율적 전선은 똑같이 제시된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A라는 부동산, B라는 부동산, C라는 부동산에 30%, 40%, 30%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수익률이 여러분이 투자했을 때와 제가 투자했을 때 다르게 나타날까요? 그럼 같겠죠. 맞잖아요. 1번 주식, 2번 주식, 3번 주식에 3대 3대 4로 넣었을 때 여러분이 버는 수익률과 제가 버는 수익률이 다를까요? 똑같겠죠. 그렇게 해서 위험, 표준편차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계산한 수익률, 표준편차, 위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제일 똑같은 위험 중에서 제일 높은 거 찾아내고 똑같은 위험 중에서 제일 높게 찾아내고 찾아내면은 여러분이 찾아낸 거나 제가 찾아낸 거나 똑같겠죠. 그렇게 이렇게도 섞고 저렇게도 섞었으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좋니 저게 더 좋니 할 때는 사람마다 이제 상황이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더 위험하면서도 수익이 높은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수익은 작지만 위험도 작은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그린 게 이게 무차별 곡선이죠. 이 무차별 곡선은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근데 효율적 전선은 누구에게든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걸 객관적, 이거를 주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은 주관적인 거고요. 사람마다 다른 거고 효율적 전선은 객관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효율적 전선의 위쪽의 영역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효율적 전선을 영어로 프론티어라고 그래요. 프론티어. 전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 수가 많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이유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 자산의 수익률의 변동이 동일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서로 이제 상쇄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은 같은데 위험이 낮은 경우와 위험은 같은데 수익률이 높은 경우에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적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맞죠? 교차하는 점도 아니고 그냥 만나는 점도 아니고 접하는 점입니다. 이거 맞춰야 되고요. 자, 다음에 24번입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네요. 이것도 맞춰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이것도 너무 쉬운 지문이 정답이 돼 있어요. 4번 지문이죠. 4번에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변동금리 조건이 고정금리 조건보다 금리가 더 높다. 말이 안 되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5번도 맞춰야 되는데 25번도 5번 지문 이것부터 볼까요? 25번의 5번 지문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개발업자는 흡수율 분석으로 과거의 추세만 파악해도 충분하다. 과거 추세 가지고는 안 되죠.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미래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번까지 제가 동그라미 친 게 몇 개인가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까 몇 개까지였죠? 아까 13번까지 7개였죠? 그 이후에 16번하고 17, 18, 셋, 23, 24, 25까지 6개. 그러면은 13개인가요? 25번까지 13개가 나오는 거예요. 반이 넘죠? 그러니까 딱 요 정도는 여러분도 동의하지 않나요? 아, 이런 거는 맞춰야 된다, 이렇게. 그죠? 다시 24번 지문을 보시면 고정금리 저당은 저당 기간 동안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저당 대부 방식이다. 맞죠? 그 다음에 고정금리 저당 대출 하에서 대출자는 시장금리 하락 시에는 조기 상환 위험, 시장금리 상승 시에는 수익성 악화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에 그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한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대출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대출함으로써 시장금리의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며 시장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게 변동금리 맞죠? 그리고 금리 변동 주기가 짧을수록이죠.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더 많이 전가하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 변동 주기를 6개월로 하느냐, 1년으로 하느냐, 5년으로 하느냐, 10년으로 하느냐. 금리 변동 주기가 10년이라면은 그럼 고정금리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금리 변동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더 많이 증가시키는구나, 이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5번은 변동금리 저당 대출 시 대출자가 금리 상승기에 신속히 금리를 인상하고 금리 하락기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게 되는 것은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라 할 수 있다. 이 도덕적 해이라는 게 뭐죠?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외공불비할 때 나와요. 외공 비대칭 정보에 나옵니다. 비대칭 정보. 이 비대칭 정보라는 것은 한쪽은 알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모르고 있는 경우예요. 보통 모르고 있는 쪽에서 당하는 쪽이에요. 그죠? 모르는 쪽에서 어떻게 해요? 역선택을 하게 되거나, 이제 보험회사가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인지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럴 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평균적인 수준의 보험료를 매긴단 말이에요. 근데 가입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알아요. 자신도 모르면 괜찮고, 내가 어떻게 운전하는 사람인지 나도 모르면은 그때는 비대칭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보험회사가 매기는 그 보험대로 그냥 가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신은 안전하게 운전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나한테 보험료를 많이 매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가입을 안 하게 된다고요. 그럼 가입을 안 하게, 정부에서 규제를 안 할 경우에 가입을, 책임보험만 강제에 가입하는 게 있긴 있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었던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전혀 없었던 적에는 가입 안 한 사람 많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사고가 많아지거든요. 안전한 사람은 가입 안 하고 험한 사람은 가입하고, 사고가 많아지면은 보험사는 손해를 보게 되고, 그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해요? 보험료를 올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나마 또 가입하던 사람 또 안 들죠.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 보험시장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보험시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보험 상품이 생산이 안 돼요. 그것도 과소 생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쪽에서 당하는 쪽이 되는데, 여기서 도덕적 해이는 이제 금융 소비자들이죠. 도덕적 해이를 하는 거는 정보를 아는 금융기관이 하는 거고, 정보를 모르는 금융 소비자들은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말이고요. 다음에 25번은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연구해야 할 요소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정답은 5번인데 1번의 지역 경제 분석이란 전반적인 거 다 보는 거죠. 시장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시장 분석이 하나이고요. 시장 분석이란, 시장 하면은 수요 공급 생각해야 되잖아요. 시장 지역 내 특정 유형별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 분석은 전반적인 것을 다 보는 거지만, 시장 분석에서는 내가 아파트를 개발하고자 하면은 아파트 수요 공급 분석해야 되고, 내가 오피스텔 개발하고자 하면은 오피스텔 수급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시장성 분석은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 그랬어요. 그 개발된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대상 개발 사업. 그 개발된 부동산이 얼마나 분양 또는 임대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경쟁력을 분석하는 거예요. 다음에 4번은 타당성 분석이죠. 타당성 분석은 수익성 분석입니다. 충분한 수익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순순해 하는 거예요. 순순해. 타당성 분석에서 순순해를 계산해서 순형가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내부 수익률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었고요. 다음에 26번은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거는 1번에, 자, 요것도 이 정도는 맞출 실력은 돼야 돼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면 이 정도는 맞춰야 돼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주식 소유 한도 규정이죠. 주식 소유 한도는 30, 40 제한 없음이죠. 자기 관리는 30%, 위탁 관리는 40% 제한 없음이죠. 구조조정은 제한 없어요. 자, 그래서 틀렸고요. 1번이 바로 위탁은 40%인데, 다음에 2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한다. 맞죠? 이거는 공모 규정이에요. 공모.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다. 이게 공모인데 원칙적으로 30% 이상 몇 년 이내, 30% 이상 2년 이내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인데,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 예외가 있어요. 그 중요한 예외가
그 취지를 생각하면 취지. 지금 최근 들어 우리나라 그 임대주택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개발되는 부동산을 임대주택을 70% 이상 제공하는 거예요. 개발되는 부동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면은 얘는 사모가 돼요. 사모. 공모 안 해도 돼요. 그냥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끼리 해도 돼요.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거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그럴 때는 또 뭐가 가능해요? 사모가 가능해요. 특히 이제 여기에 누가 많이 이제 참여를 하는가 하면은 이 공적 자금 있죠. 국민연금공단 같은 이런 공적 자금에서 이런 걸 많이 이제 투입을 하려고 해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제 항상 늘상 구조조정하는 회사를 지원해야 되니까 사모가 가능하고, 얘도 물론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도 70% 이상 뭘 해야 돼요? 구조조정 부동산 매입해야 됩니다. 구조조정 부동산. 구조조정 부동산. 자, 이런 이제 얘네들은 아예 처음서부터 공모를 안 해도 되고요.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가 30% 이상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수를 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가 여럿이 있잖아요. 그 여럿이서 혼자 또는 같이 합쳐서 30% 이상을 인수를 하면은 이미 뭐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공모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공모라는 것은 일반인들 자금이 투입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연금공단이 갖고 있는 돈이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30% 이상을 인수를 해버리면은 이미 취지가 달성이 됐다고 보고 공모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예외 규정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3번은 차입 및 사채 발행이죠. 차입 및 사채 발행은 2배, 10배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자기 자본의 2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으면 10배까지. 그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형이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물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형이고요. 그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설립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고 최저는 70원 이상이죠. 자, 그렇게 하고요. 27번부터는 좀 쉬고 할까요?